저것을 당장 내보내라. 8년을 데리고 살아도 자식 하나 없지 않으냐. 시어머니의 매서운 호통에도 며느리는 끝내 고개만 숙였습니다. 물을 깃고 약을 다리며 버텨온 8년. 밥상까지 빼앗기고 종아리에 매를 맞아도 말 못하는 며느리였기에 변명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품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년 내내 모질게 몰아세우던 시어머니가 비단 신을 벗어두고 집신으로 갈아 신은 채 그녀를 뒤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 발로 이 며느리를 따라 나선 오늘 이 길을 훗날 어떤 마음으로 다시 떠올리게 될지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함창 땅에 한씨 성을 쓰는 오래된 종가가 있었습니다. 소슬대문 안에 안채와 사랑채가 있고 그 뒤로 휘벽을 두껍게 올린 곳간이 한 채 서 있었지요. 함창에서 제일 가는 집이라 했습니다. 그 곳간 문이 열리는 시각은 늘 같았습니다. 닭이 2회를 울기 전 무명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열쇠 꾸러미를 쥐고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소매 끝은 달아 실이 풀렸고 손등에는 언자리가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인선이었습니다. 이 집 작은 며느리였지요. 인선이 곳간 자물쇠에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쇠 긁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 짧게 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곰팡내와 먹내가 함께 났습니다. 한쪽 벽에는 쌀가마가 쌓여 있고 맞은편에는 오래된 문서 괴짝이 여러 개 놓여 있었지요. 종가의 땅 문서와 장부가 전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인선은 괴짝 앞에 앉아 헌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사가 부스러지는 종이었지요. 풀그릇을 당겨놓고 얇은 종이를 문서 뒷면에 대고 붓으로 풀을 발랐습니다. 작은 문서 뒤에 새 종이를 덧대어 살려놓는 일, 배접이라 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인선 하나였습니다. 손이 야무져야 하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집 사람들이 보기에 인선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인선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집 온 그해 겨울에 열병을 앓았습니다. 열이 사흘을 끓고 나흘째 내렸는데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 새는 소리만 났지요. 의원은 목에 길이 상했다 했고 시어머니는 방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없는 것을 들였구나. 그날부터였습니다. 인선을 부르는 이름이 바뀐 것은 새아기가 아니라 벙어리였습니다. 똥이 트자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계집종 부들이었지요. 19 먹은 아이가 물동이를 이고 종종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댁마님, 또 이 시각에 나와 계셨어요? 인선이 고개를 들고 살풋 웃었습니다. 큰마님 아시면 또 뭐라 하실 텐데 새벽부터 곳간 뒤진다고요. 인선이 손을 저었습니다. 뒤진 게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부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인선의 손짓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부들과 늙은 곳간지기 텁석이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손 좀 봐. 텄네. 마님, 손에 기름이라도 좀 바르셔요. 부들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인선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안채 대청의 상이 셋 놓였습니다. 우설은 상, 큰아들 상, 그리고 작은아들 상이었지요. 큰아들 한진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36, 살집이 붙은 얼굴에 눈썹이 짙었고 자줏빛 도포 자락을 걷어 올리는 손짓에 거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국이 미지근하군. 진영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부엌은 누가 봅니까? 새아기가 본다. 시어머니 광주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57 먹은 노인이었지요. 얼굴에 주름이 깊고 눈은 언제나 반쯤 내리깔려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부엌을 보니 국이 미지근하지요. 어머니, 살림을 저것한테 맡기시는 게
애초에 잘못입니다. 작은 아들 한경석이 슬쩍 형을 보았습니다. 28, 인선의 지압이었지요. 낯빛이 종이장처럼 희고 밥술을 뜨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형님, 국은 제가 늦게 나온 탓입니다. 내가 무슨 탓이야? 진영이 아우를 흘겨보았습니다. 내 탓이 있다면 딱 하나지. 8년이 되도록 자식 하나 못 본 것. 숟가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경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선은 상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진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3년상도 이제 달포 남았습니다. 탈상하고 나면 종가 살림을 정리해야지요. 그런데 대를 이을 아이가 없습니다. 이 집이 누구 손으로 넘어갑니까? 그 말을 왜 아침 밥상에서 하느냐? 아침이면 어떻고 저녁이면 어떻습니까? 사실이 그런데요. 진영이 인선 쪽으로 턱을 들었습니다. 저것이 성녀입니다. 8년입니다. 어머니, 8년이면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인선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만해라. 광주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가 있었지요. 내 며느리다. 벌을 주든 내치든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상 앞에서 입에 올릴 일이 아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십니다. 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손대려 하면 어머니가 맞고 어머니가고. 그래서 저것이 8년을 이 집에 붙어 있는 겁니다. 도포 자락이 대청을 스치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광주댁이 인선을 불렀습니다. 안채마루에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광주댁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쌀이 회초리가 들려 있었지요. 인선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국이 미지근했다더구나. 치마를 걷어라. 회초리가 종아리를 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인선은 어깨만 흔들 뿐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8대였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그 광경에 익숙했습니다. 부엌에서 부들이 앞치마를 물어뜯었고 곳간 앞에서 늙은 텁석이 등을 돌렸지요. 들어가 자거라. 광주댁이 말했습니다. 인선이 절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못 가서 등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새아기야. 인선이 돌아섰습니다. 광주댁은 인선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너머 어두운 곳간 쪽을 보고 있었지요. 입이 없는 자의 말은 손끝에 쌓이는 법이다. 인선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수도 없었지요. 그저 붉은 자국이 오른 종아리로 절뚝이며 걸어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밤 인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아비 경석은 벽을 보고 누워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기침이 밤새 끊겼다 이어졌지요. 미안하오. 경석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선은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나는 참 못난 사내요. 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석이 이불 속에서 아내의 손을 잡으려다 말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벽을 보았습니다. 인선은 그 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인선을 때리지 않는 사람은 지아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켜주는 사람도 아니었지요. 형이 상 앞에서 아내를 성녀라 부를 때 지아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는 그의 가을을 넘기지 못합니다. 지아비가 죽던 날 인선은 광에 갇혀 있게 됩니다. 문을 두드려도 소리를 낼 수 없는 채로요. 다만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 누구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인선은 벙어리였지만 무지렁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선의 친정은 상주 아랫역의 조그만 향반 집이었습니다. 아비는 벼슬은 못했으나 셈이 밝고 글씨가 반듯한 사람이었지요. 아들이 없어 딸에게 붓을 쥐어 주었습니다. 글은 재산이다. 남이 못 가져가는 재산이야. 아비가 그렇게 말하며 웃던 것을 인선은 기억했습니다. 셈을 알면 남이 내 것을 훔쳐갈 때 그걸 알아보게 된다. 인선은 10살에 천자문을 뗐고 12에 아비의 장부를 옮겨 적었습니다. 14세는 땅 문서를 정서했지요. 문서의 결을 만지면 오래된 종이인지 새 종이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집을 오고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시집 온 이듬해였습니다. 인선이 부엌 잿더미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고 있는데 진영이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인선이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글자를 쓰는 신용을 하는군. 진영이 픽 웃었습니다. 하기야 벙어리도 새 흉내는 낼 줄 알지. 진영은 그것을 흉내로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글을 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말을 못하는 것이 곧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인선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절대로 글을 아는 티를 내지 않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인선도 처음엔 그저 무서워서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집 문서 괴짝 안에서 인선은 자꾸만 이상한 것을 보았거든요. 같은 논이 2장의 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소출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곳간의 쌀은 그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셈이 맞지 않았지요. 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달포가 지나 시아버지의 3년상이 끝났습니다. 탈상하던 날 밤 진영이 곳간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었지요. 열어라. 인선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곳간 문이 열리자 진영이 성큼 들어가 문서 괴짝 앞에 앉았습니다. 괴짝 뚜껑을 열고 안에 든 문기를 하나씩 꺼내 등불에 비춰보았습니다. 이 집 땅이면 마직이지. 진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인선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영이 문득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지요. 너는 참 편한 물건이다. 인선이 눈을 들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이 괴짝을 밤새 들여다봐야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 아니냐. 진영이 문서를 도로 괴짝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곳간엔 너만 한 자물쇠가 없어. 그러고는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인선은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괴짝 뚜껑이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냄새가 올라왔지요. 인선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방금 진영이 만졌던 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등불도 없이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인선의 손끝에 걸린 것은 종이의 나이였습니다. 문기라는 것은 땅을 사고 팔 때 쓰는 문서지요. 이 집 괴짝에 든 문기들은 대개 20해, 30해가 묵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는 손끝에 닿으면 보풀이 일고 결을 따라 부슬부슬 삭은 자리가 만져집니다. 그런데 진영이 방금 만졌던 그 문길은 달랐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결이 살아 있었지요. 풀칠 자국도 아직 딱딱하게 굳지 않았습니다. 새 종이였습니다. 인선은 어둠 속에서 그 문서를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뛰었지요. 새 종이에 옛날 날짜를 적어 놓은 문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친정 아비의 장부를 옮겨 적으며 자란 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인선은 문서를 괴짝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곳간을 나섰습니다. 그때가 함창 한씨 종가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이 집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인선이 곳간 문을 열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올립니다. 낮에는 안채 마당에 빨래와 장독을 돌보고 사랑채 손님이 들면 술상을 봅니다. 해가 지면 다시 곳간 문을 잠그고 지아비의 약을 다립니다. 말을 못하니 심부름을 시키기가 불편하다 하여 인선에게는 늘 혼자 하는 일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일이지요. 혼자 하는 일이란 곧 아무도 곁에서 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댁마님, 이것 좀 보셔요. 부들이 마루 밑에서 무언가를 끌어냈습니다. 지푸라기가 잔뜩 묻은 나무 괴짝이었지요. 큰 서방님이 어제 사랑채에서 내오라 하시더니 도로 여기다 처박아 두셨어요. 이게 뭐래요? 인선이 괴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먹과 벼루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깨끗한 한지 뭉치가 들어있었지요. 값이 나가는 좋은 한지였습니다. 하기야 뭐 서방님이야 늘 뭘 사들이시니까. 지난달엔 비단 2필 그저께는 갓 3개. 아이고 상중에 무슨 갓을 3개나 맞추신다고. 부들이 입을 삐죽였습니다. 쇳내가 보기엔요.
저 어른 요새 돈을 물쓰듯 하셔요. 근데 이 집 곳간 쌀은 안 줄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선이 부들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부들은 19, 글도 모르고 셈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눈은 밝았지요. 쇳내가 괜한 소리 했나 봐요. 잊어버리셔요, 마님. 부들이 웃으며 물동이를 들고 갔습니다. 인선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랑채에 손님이 들었습니다. 낮은 갓에 무명 도포를 입은 사내였습니다. 눈이 작고 웃을 때마다 이가 드러났지요. 함창 관아의 아전, 구덕이었습니다. 아전이란 고을 관아에서 문서와 세금을 맡아보는 아랫관리입니다. 벼슬은 낮아도 고을 살림의 종이란 종이는 다 그 손을 거치지요. 어서 오시오. 구아전. 진영이 반색을 했습니다. 술상과 오너라. 인선이 술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이 집 술은 언제 먹어도 좋습니다, 그려. 구덕유가 잔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인선 쪽을 보았습니다. 한데 저 사람은 재수씨요. 진영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벙어리요. 구덕유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벙어리라니. 저 댁이 말입니까? 말을 못하오. 열병 앓고 목이 상했다지. 진영이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이나 하시오. 저것 앞에서는 문을 걸어 잠글 것도 없소. 구덕유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거 참 편하겠습니다. 인선은 술병을 들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방바닥을 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반은 어찌 됐소? 진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반이란 땅을 사고 팔았을 때 관아가 그 매매를 공증해 주는 절차입니다. 관에서 도장을 찍어 주어야 비로소 그 땅이 남의 것이 되지요. 걱정 마십시오. 구덕유가 소매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또께서 요새 병환이 잦으셔서 문서는 전부 소인이 챙깁니다. 도장이야 소인이 찍지요. 한 번에 몇 마지기까지 되겠소. 한 번에 20 마지기 넘어가면 대장 숫자가 눈에 띕니다. 10 마지기씩 두어 달 사이를 두고 하십시오. 느리군. 느린 게 안전한 겁니다. 나리. 구덕유가 잔을 내밀었습니다. 한데 급하십니까? 뭐 그리 급하실 일이. 급하오. 진영이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줄을 대놨소. 자리 하나가 났다는데 값이 2,000냥이요. 구덕유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2,000냥이면 논 30 마지기 값입니다. 그러니 서두르는 것 아니요. 진영이 웃었습니다. 내가 이 시골 구석에서 늙어 죽을 사람이요. 아버지가 평생 못한 벼슬 내가 사서라도 하겠소. 하오나 나리. 종가 땅은 문중 땅이 섞여 있습니다. 문중에서 알면 누가 안다고 그러시오. 진영이 손을 저었습니다. 문중 늙은이들은 문서를 볼 줄 모르오. 우리 집에서 문서 괴짝을 만지는 사람은 딱 하나요. 그러고는 턱으로 인선을 가리켰습니다. 저 벙어리요. 구덕유가 술을 뿜을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나리께서는 참으로 복이 많으십니다. 인선의 손이 술병을 쥔 채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얼굴을 바꾸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술이 비었다. 더 가져오너라. 진영이 말했습니다. 인선이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고 마루로 내려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인선은 기둥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00냥, 10 마지기씩 두어 달 사이 머릿속에서 숫자가 저절로 굴러갔습니다. 아비가 가르쳐준 셈이었지요. 그날 밤 인선은 지아비의 약을 다리며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채에 구아전이 왔었다지. 경석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요새 그 사람을 자주 부르는군. 경석이 문지방에 기대 앉았습니다. 낯빛이 좋지 않았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 인선이 지아비를 보았습니다. 말할 수 있었다면 무엇라 했을까요? 아주버님이 종가 땅을 팔고 있습니다.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요. 그 말을 하려면 손짓으로 해야 하는데 손짓으로는 세종이도 이반도 2,000냥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선이 그것을 알아본다는 사실 자체를 지아비도 몰랐지요. 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가. 경석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하기야, 형님이 나한테도 말을 안 하는데 자네한테 하겠나. 경석이 기침을 했습니다. 손수건에 붉은 것이 비쳤지요. 인선이 놀라 다가갔지만 경석은 얼른 손수건을 접었습니다. 괜찮소. 인선이 지아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괜찮대도. 경석이 손을 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같은 것이 오래 살아 무엇하겠소. 방문이 닫혔습니다. 인선은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아 약탕기를 보았습니다. 약이 끓으며 김이 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인선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지아비와 늙은 곳간직이 텁석이었지요. 그 텁석이 며칠 뒤 곳간 앞에서 인선을 붙들었습니다. 작은 댁마님, 60 먹은 노인이 사방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쇳내가 참견할 일은 아닙니다만. 인선이 눈으로 물었습니다. 큰 서방님이 어제 쇳내를 부르시더니 곳간 열쇠를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쇳내가 그랬지요. 열쇠는 작은 댁 마님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랬더니 서방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텁석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냥 두라 하셨습니다. 저것이 들고 있는 게 낫다고요. 인선이 손끝으로 제 가슴을 짚었습니다. 왜? 하고 묻는 뜻이었지요. 쇳내도 그게 이상해서요. 텁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려는 놈이 왜 곳간 열쇠를 남한테 맡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님? 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열쇠를 준 사람이 있어야 나중에 도둑을 지목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인선은 혼수함을 열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함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저고리 한 벌과 기름종이에 싼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친정 아비의 문기였습니다. 5년 전 인선의 친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비가 대대로 붙이던 논 12마지기가 어느 날 남의 땅이 되어 있었지요. 관아에는 아비가 그 땅을 팔았다는 문서가 버젓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비가 판 적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비는 관아에 소지를 올렸습니다. 3번을 올렸고 3번 다 물리쳐졌습니다. 이 글씨는 내 글씨가 아니다. 아비가 마당에서 그렇게 소리치던 것을 인선은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그해 겨울에 아비는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인선이 기름종이를 폈습니다. 아비가 죽기 전 딸의 손에 쥐어준 문서였지요. 위조된 문기의 사본이었습니다. 등불을 당겨놓고 인선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 글씨를 인선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곳간 괴짝소, 새종이로 만들어진 그 문기에서요. 같은 손이었습니다. 같은 손이 쓴 글씨였습니다. 친정 아비를 죽인 그 글씨가 지금 이 집 곳간 괴짝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선은 등불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머릿속이 아주 맑았지요. 달기 울 무렵 문서를 도로 기름종이에 싸서 혼수함 밑바닥에 넣고 낡은 저고리를 덮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진영이 곳간 앞으로 인선을 불렀습니다.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배접을 좀 해야겠다. 진영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문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오래돼서 사갔어. 뒷장을 대서 살려놓아라. 인선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먼저 알았습니다. 작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뻣뻣하고 미끄러운 새로 뜬 한지였지요. 마루 밑 괴짝에 들어있던 그 값비싼 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영이 소매에서 다른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번 것은 진짜 오래된 종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부슬부슬 일어나 있었지요. 이건 태워라. 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진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낡아서 쓸모없는 것들이다. 아궁이에 넣어라. 알아들었느냐? 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안으로 해라. 쟤까지 확인할 것이다. 진영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하기야, 너는
이게 무슨 종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러고는 웃으며 갔습니다. 인선은 두 뭉치를 안고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불을 켜고 종이를 폈습니다. 새 종이 쪽은 문기였습니다. 논열맞이기를 아무개에게 팔았다는 문서였고 아래에는 시아버지의 이름과 수결이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인선이 손끝으로 그 날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셈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3년 전 10월이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날짜는 그의 섣달이었습니다. 죽고 2달이 지난 뒤에 시아버지가 논을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선은 그 자리에서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동편논. 그 논에서는 작년 가을에도 벼가 났습니다. 추수기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판 땅에서 소출이 날 리가 없지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판 적 없는 땅을 파는 것. 죽은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태우라는 쪽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선이 오래된 종이 뭉치를 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실제로 남긴 문기들이었지요. 이 논이 아직 한씨 종가의 것이라는 증거, 그것도 문중 땅이 섞여 있다는 증거가 거기 다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를 태우고 가짜를 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키는 상대가 하필 그를 모르는 벙어리 며느리였지요. 인선이 두 뭉치를 무릎 위에 나란히 놓고 앉아 있는데 곳간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늙은 텁석이었습니다. 마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요? 인선이 얼른 종이를 덮었습니다. 덮으실 것 없습니다. 쇳내는 그를 모르니까요. 텁석이 문턱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님, 요새 낯빛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인선이 잠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짚고 다음에 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관아 쪽을 가리켰지요. 관아요? 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마님, 억울한 일이 있으면 관아에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요? 사또께 아뢰며 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흙바닥에 사람 하나를 그렸습니다. 갓을 씌우고 그 옆에 도장을 그렸지요. 텁석이 눈을 끔뻑였습니다. 구 아전 말입니까? 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지요. 노인이 무릎을 쳤습니다. 관아 문서란 문서는 다 그 양반 손을 거치지요. 소지를 올려도 그 손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문중 어른들께 아뢰면 되지 않습니까요? 인선이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입을 가리키고 다음에 붓을 가리켰습니다. 텁석이 한참 만에 알아들었습니다. 아,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님이 나서시면 마님이 그를 안다는 게 드러나는군요. 인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드러나면 텁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큰 서방님이 마님을 살려두겠습니까? 곳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쇳내가 30년 이 집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무서운 밤은 처음입니다요. 그날 낮 인선은 안채 마당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광주대기 툇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지요. 새학이냐? 인선이 절을 했습니다. 곳간에서 뭘 그리 오래 하느냐? 인선이 배접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배접이라. 광주대기 콩을 고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아주 오래 보았습니다. 인선은 그 눈길이 무서웠습니다. 8년 동안 그 눈에서 온 것이라고는 싸늘한 매질 뿐이었으니까요. 새학이야, 내 손이 무얼 만지든 나는 모른다. 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못 본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광주대기 다시 콩을 골랐습니다. 다만 하나만 명심해라. 광주대기 콩을 골라 담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주버님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나도 안다. 인선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소리를 내는 순간 너는 죽는다. 인선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노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선은 그저 절을 하고 물러났지요. 물러나며 문득 예실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한밤중에 안채에서 고함이 났었지요. 어머니가 노망이 나셨습니다. 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중 어른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문서를 손댄다고요? 어머니,
그 말이 나가면 이 집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 이후 광주댁은 석 달을 별당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중에는 큰마님이 병환이 나셨다고 전해졌지요. 석 달 뒤에 나온 광주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문중 재산 다툼에 입을 댈 수 없습니다. 입을 대면 노망이 됩니다. 노망이 나면 별당에 갇힙니다. 인선은 그때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도 그때 그것을 배웠던 것이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인선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태우라 받은 진짜 문기가 놓여 있었지요.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인선이 종이를 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종이 끝이 뜨거운 기운에 살짝 오그라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부엌문 밖에서 진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고 있느냐? 인선이 돌아보았습니다. 진영이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보자. 진영이 성큼 들어와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불길 속의 종이 몇 장이 이미 재가 되어 있었지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진영이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태우거든 재를 헤쳐 놓아라. 알겠느냐? 대답을 못하니 답답하군. 진영이 혀를 차고 나갔습니다. 인선이 아궁이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태운 것은 진짜 문기가 아니었습니다. 곳간 구석에 굴러다니던 아무 쓸모없는 헌종이었지요. 진짜는 아직 인선의 치마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문서를 품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친 며느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여인이 종과 문서를 훔쳐 달아났다 하면 그것이 곧 도둑이지요. 또 하나는 이 문서를 어딘가에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 안에 진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곳간도, 방도, 혼수함도 뒤지면 나옵니다. 인선은 아궁이 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릎 위에 놓인 다른 뭉치를 보았습니다. 배접하라고 받은 가짜 문기였습니다. 진영이 애지중지하는 것, 관아에 들고 가서 입안을 받을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 품에 넣고 다닐 것. 이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도둑이 제 품에 넣고 다니는 자리지요. 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밤 곳간 등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인선은 풀그릇을 당겨놓고 앉았습니다. 앞에는 가짜 문기가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진짜 문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붓에 풀을 묻혔습니다. 배접이란 문서 뒷면에 종이를 덧대는 일입니다. 덧대는 종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앞장만 보니까요. 인선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풀을 얇게, 아주 얇게 발랐습니다. 종이와 종이 사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결을 따라 쓸어내렸습니다. 친정 아비가 가르쳐 준 손놀림이었습니다. 배접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결을 따라가야 해. 결을 거스르면 종이가 운다. 인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문서는 감쪽같이 말라 있었습니다. 앞장은 새 문기, 뒷장은 그저 하얀 배접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사이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인선은 문서를 곱게 접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사랑채로 갔습니다. 다 됐느냐? 진영이 보자기를 받아 폈습니다. 문서를 하나하나 넘겨보며 흡족한 얼굴을 했지요. 잘했다. 손끝은 야무지구나. 진영이 문서를 소매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늘 지니고 다닐 것이다. 이 집에서 제일 값나가는 물건이니까. 인선이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인선은 처음으로 아주 조그맣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8년 만에 처음 짓는 제 뜻으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서 한 장을 숨겨 놓았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관아에 들고 가서 이 문서 뒷장을 뜯어 보십시오 한들 누가 벙어리 며느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말조차 못하는데요. 증거란 것은 한 장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땅이 몇 마지기인지, 소출이 얼마인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그 셈이 전부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종이가 입을 엽니다. 아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샘은 거짓말을 못한다. 사람은 하지만. 그래서 인선은 세기 시작했습니다. 꽃간 안쪽 쌀가마 뒤편에 추수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해마다 어느 논에서 벼가 몇 섬 났는지 적어 놓은 장부지요. 인선은 밤마다 그것을 폈습니다. 그런데 등불이 문제였습니다. 꽃간에 불을 켜면 마당에서 보이니까요. 마님, 늙은 텁석이 곳간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쇳내가 문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인선이 놀라 붓을 감췄습니다. 감추지 마셔요. 텁석이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등불을 인선 앞에 놓았지요. 쇳내는 눈이 어두워 코앞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야 애초에 모르고요. 인선이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니 쇳내는 마님이 뭘 쓰시는지 몰라요. 알 도리가 없지요. 텁석이 등불 심치를 도두었습니다. 다만 쇳내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집에서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손, 밤에 제일 늦게 눕는 손. 쇳내가 30년을 이곳간 지켰습니다만 그런 손이 나쁜 짓 하는 건 못 봤습니다. 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쇳내는 모질거요. 텁석이 문 앞으로 물러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님 손은 미습죠. 그날부터 곳간의 밤이 달라졌습니다. 텁석이 문 앞에 앉아 헛기침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침 한 번은 아무도 없다는 뜻, 두 번은 누가 온다는 뜻이었지요. 인선은 추수기를 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논 이름, 마지기수, 해마다의 소출, 하나하나 붓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손이 멎었습니다. 동편 다락논 열마지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섣달에 팔렸다는 논입니다. 그런데 그 논에서 작년에도 벼 22섬이 났습니다. 재작년에는 20섬이었지요. 판 땅에서 어찌 소출이 납니까? 인선은 그 줄의 붓으로 조그맣게 점을 찍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편 논 8마지기. 이것도 3년상 중에 팔렸다는데 재작년까지 소출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점을 찍었습니다. 점이 늘어갔습니다. 닷새 밤이 지나자 인선의 종이 위에 점이 11개 찍혔습니다. 11군데의 논이었습니다. 합해서 90마지기가 넘었지요. 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논 90마지기면 이 집 땅의 절반이었습니다. 마님, 그만하십시오. 텁석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달기 웁니다. 인선이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텁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쇳내더러 가지고 있으라고요? 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오나 쇳내는 이게 뭔지도. 인선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부, 탑, 니, 다. 텁석이 글자를 알 리 없었지요. 그러나 그 손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예. 텁석이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쇳내 집동가리 밑에 넣어두겠습니다. 쥐새끼도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종이 위의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종이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거짓말을 하니까요. 논을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금은밤에 인선은 뒷담을 넘었습니다. 동편 다락논까지 10리 길이었지요. 달도 없는 밤에 여인 혼자 걷는 길이었습니다. 다락논 아래 초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작이네 집이었지요. 인선이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아이고, 작은댁 마님 아니십니까? 이 밤중에 어인일로. 인선이 흙바닥에 등불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논 모양을 그리고 볕단을 그리고 그 옆에 작대기를 22개 그렸지요. 아, 소출 말씀이십니까? 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22섬 났습지요. 재작년엔 20넉섬이고요. 인선이 이번에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볕단이 그 사람에게로 가는 화살표를 그렸지요. 그 별을 누구한테 바치느냐고요? 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 큰 서방님이지요. 해마다 가을이면 큰 서방님이 직접 오셔서 받아가십니다. 인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마님,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요. 소작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작년 가을에 큰 서방님이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앞으로 이 논은 남의 논이 됐으니 소출은
그 사람한테 바치라고요. 그래서 쇳내가 물었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까지 아무도 안 왔습니다요. 인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별을 받아가는 사람은 진영입니다. 문서상의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땅은 남에게 넘어갔는데 소출은 그대로 이 집에 들어옵니다. 땅만 훔친 것이 아니라 땅을 훔치고도 그 땅을 계속 부려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돌아오는 십리 길에 인선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사랑채의 낯선 손이 하나 들었습니다. 허름한 무명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였습니다. 손이 거칠고 손톱 밑이 까맸지요. 어느 모로 보아도 땅을 90마지기씩 사들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술상과 오너라 진영이 말했습니다. 인선이 술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자, 한 잔 받으시오. 진영이 잔을 채웠습니다. 사내가 굽실거리며 두 손으로 받았지요. 이름이 뭐라 했소? 소인은 노가라 하옵니다. 아니, 진영이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이름은 안동 사는 김아무개요. 사내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예, 관아에서 물으면 그리 대답하면 돼요. 안동 사는 김아무개, 논 40마지기를 샀소. 하고, 하오나 소인은 안동에 가본 적도 없고 논을 산 적도 산 적이 없어도 돼요. 진영이 사내의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한 번 관아에 나가서 그 말만 하면 20냥이요. 20냥이면 당신 식구가 겨울을 나오. 사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뒤에는 어찌 됩니까요? 그 뒤에는 당신이 없어지면 돼요. 없어지다니요. 이 고을을 떠나면 된다는 말이요. 진영이 껄껄 웃었습니다. 어디 먼 데로 가시오. 그럼 나중에 누가 찾아와도 그런 사람 없다는 소리만 듣겠지. 사내가 술을 삼켰습니다. 모굴대가 크게 움직였지요. 구아전이 문서를 만들어 줄 것이요.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요. 소인은 글도 모르는데 글을 모르니까 부르는 것 아니요. 진영이 사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글 아는 놈은 나중에 입을 여오. 글 모르는 놈은 자기가 뭘 찍었는지도 모르지. 사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인선은 술병을 들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영이 문득 며느리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시선을 거두었지요. 저것은 신경 쓸 것 없소. 벙어리요. 사내가 안심한 얼굴로 잔을 비웠습니다. 인선의 손이 술병을 쥔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벙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벽이었지요. 벽 앞에서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합니다. 그 벽이 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진영은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한양에 대놓은 줄이 자꾸 값을 올렸거든요. 2000냥이 2500냥이 되었습니다. 10마지기씩은 너무 느리오. 사랑채에서 진영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구덕유가 잔을 든 채 눈치를 보았지요. 날이 급하게 하시면 대장에 표가 납니다. 표가 나면 어떻소? 대장 만지는 게 당신 아니오. 소인이 만지는 건 함창 대장뿐입니다. 상급 관아에서 순사가 내려오면요. 진영이 술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술병이 넘어졌습니다. 상 옆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인선이 얼른 행주를 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차라리 큰 걸로 한 번에 가시지요. 구덕유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중 땅 40마지기. 그 한 자리를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사는 사람 이름만 그럴듯하면 됩니다. 사는 사람이라 이미 셋을 세워두었습니다. 안동 사는 김아무개, 예천 사는 박아무개. 구덕유가 희죽 웃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이름도 있고 아예 세상에 난 적 없는 이름도 있습니다. 문서에만 있는 사람이지요. 나중에 누가 찾아가 봤자 그런 사람 없다 소리만 듣습니다. 그럼 그 땅은 결국 누구 것이 돼요? 문서상 주인이 없으니 나중에 소인이 슬쩍 정리해서 날이 앞으로 돌려드리면 됩니다. 진영이 파한대소했습니다. 구아전,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요. 무섭기는요. 나리가 시키시는 일 아닙니까?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행주를 짜던 인선의 손이
아주 잠깐 멎었습니다. 없는 사람,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술이 비었구나. 진영이 말했습니다. 인선이 술병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인선은 마루 기둥을 짚고 멈춰 섰습니다. 안동 사는 김아무개, 예천 사는 박아무개. 5년 전 인선의 아비가 논을 잃었을 때 관아 문서에 적혀 있던 이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비는 그 사람을 찾으러 상주까지 걸어갔지요. 사흘을 헤맸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손이 쓰고 같은 이름을 세우고 같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덕유는 이 짓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선은 기둥에 이마를 대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지났습니다. 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샘을 관아 앞에 펼쳐 놓을 방법만 찾으면 되었지요. 인선은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무렵 함창 고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또가 갈린다는 소문이었지요. 알아눕기를 밥 먹듯 하던 늙은 현감이 마침내 벼슬을 내려놓고 새 사또가 부임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사또가 35이랍니다. 한양서 내려오시는데 성정이 여간 꼿꼿한 게 아니래요. 부들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임하는 길에 어느 고을 아전이 뇌물을 바쳤다가 그 자리에서 곤장을 맞았대요. 근데 마님, 그게 뭐 대수예요? 사또가 오나 가나 우리 같은 것들 살림이 달라지나요? 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곳간의 등불이 유난히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갈린다는 것은 관아의 문서가 새로 정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새 사또는 전임이 하던 일을 모릅니다. 대장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볼 것입니다. 구덕유가 손을 써온 11군데에 놓은 그 셈이 안 맞는 자리가 그때 드러납니다. 인선은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소지였습니다. 관에 올리는 진정서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붓으로 적어 사또 앞에 올리는 종이입니다. 인선은 그것을 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지를 누가 올리느냐였지요. 여인이 관에 소지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아비나 지아비, 아들이 대신 나섭니다. 하물며 말 못하는 며느리가 홀로 관아 마당에 서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또가 묻는 말에 한마디도 답하지 못합니다. 그 소지를 내가 썼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사또가 그렇게 물으면 끝입니다. 인선은 붓을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곳간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인선이 화들짝 놀라 종이를 감췄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지아비 경석이었습니다. 놀랐소. 경석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낯빛이 종이장 같았지요. 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춘 종이가 치마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경석의 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이리 주오. 인선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석이 다가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에 비춰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아주 한참을요. 이걸. 경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걸 자네가 썼소. 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기 글씨가. 경석이 종이를 든 손을 떨었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서생의 글씨보다 반듯하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선은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경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선 앞에 지아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선이 놀라 손을 뻗었습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경석이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8년이요. 경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8년 동안 자네가 매를 맞을 때 나는 고개를 숙였소. 형님이 자네를 성녀라 부를 때도 나는 밥술만 떴소. 내가 못난 사내인 줄은 알았소만 이렇게까지 눈이 어두운 줄은 몰랐소. 경석이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가 이걸 쓰는 동안 나는 자네를 무어라 생각하고 있었소. 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비의 손등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다. 경석이 그 손을 붙들었습니다. 아니요. 알았어야 했소. 경석이 소매로 눈을 닫고 종이를 다시 폈습니다. 동편 다락논 서편 논
이게 전부 팔렸다는 논이요? 인선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런데 소출이 나온다.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문기를 만들었군. 경석이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니라고 못하니까. 인선이 지아비를 보았습니다. 경석의 눈이 변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지요. 문중에 알리겠소. 인선이 화들짝 놀라 지아비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러? 인선이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다 누가 죽는단 말이오. 인선이 지아비의 가슴을 짚었습니다. 경석이 웃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사내답게 웃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오래 못 사오. 인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약 먹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오? 자기 몸이오. 나는 오래를 못 넘기오. 그러니 이 일은 내가 하겠소. 나는 이 집 아들이오. 형님이 나를 죽이지는 못하오. 경석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벙어리로 있으시오. 끝까지 그리 있으시오. 그게 자네가 사는 길이오. 인선이 지아비의 손을 붙들고 놓지 못했습니다. 울지 마오. 경석이 아내의 뺨을 닦아 주었습니다. 내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산에 노릇 좀 하겠다는데 왜 우오? 그 밤이 인선의 8년 중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밤이기도 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석이 형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인선이 옮겨 적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 시각에 웬일이냐? 방문이 열렸습니다. 진영이 옷고름을 매며 나왔지요. 여쭐 것이 있습니다. 경석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동편 다락론이 팔렸다는 문기가 있는데 그 날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2달 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논에서 소출이 22섬 났습니다.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느냐? 추수기를 보았습니다. 추수기를? 예, 곳간에 있는 것을요. 진영이 아우를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곳간 장부를 보았느냐? 형님, 경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그게 중합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문기가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땅을 팝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부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종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채마루에서 광주대기 콩 고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진영이 아우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들어와라. 형님,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마당에서 할 소리가 아니지 않느냐. 경석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인선은 부엌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인선이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 옆 기둥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방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뜻밖에도 부드러웠지요. 내가 잘못했다. 형님, 아버지 3년상 치르느라 빚이 졌다. 급한 마음에 문서를 손댔다. 문중에 나가 사죄하마. 경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작 그리 말씀하셨으며 다만 하나만 묻자. 진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종이 말이다. 내가 썼느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둥 뒤에서 인선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 제가 썼습니다. 글씨가 곱구나. 병들어 누운 놈 글씨가 이리 반듯할 리가 없는데. 형님, 그게 무슨... 아니다. 진영이 웃었습니다. 내가 요새 잠을 못 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인선은 기둥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숙은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석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형님이 잘못을 인정하셨소. 경석이 아내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문중 어른들 앞에 나가 사죄하겠다 하셨소. 땅도 되돌리겠다고. 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행이요. 참으로 다행이요. 경석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기침을 몇 번 했지요. 형님도 사람이었소. 인선은
웃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서늘하게 올라왔습니다. 2,500냥짜리 벼슬을 눈앞에 둔 사람이 아우가 종이 한 장 들이밀었다고 하루아침에 무릎을 꿇습니까? 인선이 지아비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왜 그러? 인선이 손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말. 경석이 웃었습니다. 자네도 참. 형님이 그래도 내 형님이요. 경석이 아내의 손을 토닥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진영이 사랑채에서 잔을 비웠습니다. 구아전. 이상하지 않소. 무엇이 말입니까? 내 아우는 평생 장부라고는 만져본 적이 없는 놈이요. 병들어 누운 놈이 언제 곳간에 들어가 추수기를 뒤졌겠소. 구덕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게다가 아우가 들고 온 종이는 추수기가 아니었소. 누군가 추수기를 베껴 적은 종이었소. 글씨가 아주 반듯하더군. 베껴 적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내 아우 글씨가 아니었소.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곳간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지? 누가 밤마다 곳간에서 등불을 켜지? 구덕유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설마 그 벙어리가요? 벙어리가 글을 쓰겠소. 진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지. 진영이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곳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등불이 안을 훑었습니다. 쌀가마, 괴짝, 집동가리, 그리고 구석에 낮은 소반 하나, 소반 위에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먹이 갈려 있었고 붓끝이 아직 마르지 않았지요. 진영이 그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곳간 문 앞에 텁석이 달려왔습니다. 나리, 그건 쇳내가, 내가 글을 쓰느냐? 예, 내가 이 붓으로 무얼 썼느냐 말이다. 텁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쇳내는 그를 모릅니다요. 그럼 이 붓은 누구 것이냐? 텁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영이 노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내 놈을 팔아넘기겠다. 60 먹은 종이 어디로 팔려가는 줄 아느냐? 소금 굽는 데다. 거기 가면 석 달을 못 산다. 텁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진영이 노인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텁석이 집동가리 위로 쓰러졌습니다. 짚이 흩어졌습니다. 그 밑에서 접힌 종이 한 뭉치가 굴러 나왔습니다. 곳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영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펴 보았습니다. 마지기수, 해마다의 소출, 그리고 11군데에 찍힌 조그만 붓점. 진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글씨가. 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곳간 문 앞에 인선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서서 시숙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진영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너였구나. 이 벙어리 년이. 진영이 종이를 움켜쥐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인선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인선의 몸이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내 앞에서 8년을 벙어리 행세를 하고 앉아 있었단 말이냐.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인선은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웅크렸지요. 마님, 부들이 뛰어나와 인선을 감쌌습니다. 인연도 한 통속이냐? 진영이 부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이가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만해라. 안채에서 광주댁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어머니는 들어가 계십시오. 그만하라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 진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저것을 8년이나 감싸셨습니다. 내가 내치려 할 때마다 어머니가 막으셨지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진영이 종이를 어미 앞에 내던졌습니다. 저것이 우리 집 장부를 베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것이 그를 압니다. 어머니. 광주댁의 눈이 종이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아주 짧게
노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종이냐? 어머니는 모르셔도 됩니다. 진영이 종이를 도로 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안채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문중에 알리겠다는 소리 또 하시면 그때는 별땅이 아닙니다. 광주댁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나를 어쩌겠다는 게냐. 절에 보내드리지요. 진영이 웃었습니다. 늙어 정신이 흐린 어머니를 절에 모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광주댁이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경석의 약이 달라졌습니다. 인선은 광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걸렸지요. 그러니 지아비의 약을 인선이 다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서방님 약은 이제 내가 챙기겠다. 진영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새벽 안채에서 곡소리가 터졌습니다. 경석이 죽었습니다. 인선이 광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터지도록 두드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바람 새는 소리만 나왔지요. 문이 열린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뒤였습니다. 지아비는 하얀 천에 덮여 누워 있었습니다. 인선이 무릎을 꿇고 천을 걷었습니다. 경석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입가에 검은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지요. 인선이 그 자국에 손을 댔습니다. 약 자국이었습니다. 병이 깊었지. 뒤에서 진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도 올해를 못 넘긴다 했다.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인선이 돌아보았습니다. 진영이 문지방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지요. 그러니 이제 이 집에 내 자리가 없다. 아들도 없고 지아비도 없다. 너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다. 인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엇이냐? 인선이 손가락으로 진영의 소매를 가리켰습니다. 필사본이 들어있는 그 소매를요. 그리고 자기 목을 가리켰습니다. 말은 못해도 무슨 뜻인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목을 가져가도 그 종이는 남는다. 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종이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것을요. 추수기를 베낀 종이 한 장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원본 추수기는 진영의 손에 있고 그가 태우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 저 종이는 미끼였습니다. 시숙이 저것을 태워야 합니다. 태우고 나서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이제 이 집의 증거는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접한 문기를 품에 넣은 채 관아 마당으로 걸어 나올 테니까요. 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연이 감히 진영이 손을 지켜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진영이 소매에서 종이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곤란하지. 그러고는 아궁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선이 달려들었습니다. 종이를 붙들려 했지요. 진영이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확 솟았습니다. 인선이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불을 맨손으로 헤집었습니다. 손등이 타들어갔습니다. 마님, 안 돼요. 부들이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종이는 제가 되었습니다. 닷새 밤을 새워 옮겨 적은 셈이 11개의 붓점이 전부 제가 되었습니다. 인선은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는 소리조차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진영이 그 등을 내려다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인선은 제 속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가 보았다면 그 눈이 젖어 있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앞에 종들이 늘어섰습니다. 진영이 대청에 서서 말했습니다. 작은 댁을 내보낸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8년을 데리고 있었으나 자식을 못 보았다. 이제 지아비 마저 갔으니 이 집에 둘 이유가 없다. 진영이 인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선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낡은 저고리 한 벌과
친정 아비의 문서 한 장이 든 보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것이 우리 집 문서 괴짝을 열고 종이를 훔쳤다. 종가의 문기를 훔친 것이다. 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관아에 정소했다. 포졸이 곧 올 것이다. 마당의 종들이 술렁였습니다. 텁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관아에 보내시면 마님이 붓을 드시면 어쩌시려고요. 진영이 웃었습니다. 붓을 들라지. 예, 관아에서 문서를 만지는 게 누구냐. 진영이 소매를 툭툭 쳤습니다. 구 아전이다. 저것이 옥에서 100장을 써봐야 그 종이는 구 아전 손을 거쳐 아궁이로 들어간다. 하오나 새 사또겠어. 새 사또는 보름 뒤에나 부임한다. 진영이 손을 저었습니다. 보름이면 저것은 이미 매를 맞고 관노가 되어 어디론가 팔려갔을 것이다. 그것이 진영의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셈에는 딱 하나가 빠져 있었지요. 새 사또는 보름 뒤가 아니라 이틀 뒤에 부임했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나가는 것이니 대문을 나서는 즉시 잡혀갈 것이다. 진영이 웃었습니다. 그러니 내 발로 걸어 나가라. 그것이 마지막 잡이다. 부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텁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선은 보따리를 아는 채 대문을 보았습니다. 8회였습니다. 이 대문으로 들어왔고 이 대문 안에서 목소리를 잃었고 매를 맞았고 지아비를 묻었습니다. 이제 죄인이 되어 나갑니다. 인선이 한 걸음을 뗐습니다. 2걸음, 3걸음,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이 집 대문 다시는 넘지 마라. 등 뒤에서 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에는 아침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 아래 마을 어귀에 포졸들의 붉은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인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 안주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집신 끄는 소리였지요. 인선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소슬대문 밑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무명 치마 저고리에 지팡이를 짚고 손에는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든 채로요. 꼽던 비단씨는 대돌 위에 벗어두고 발에는 종들이나 싣는 집신을 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문 안에서 진영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광주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한 걸음, 며느리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것은 도둑입니다. 관아에 잡혀갈 년입니다. 광주댁이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따라가야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도둑질을 했다면 광주댁이 지팡이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 도둑을 8년 동안 곳간에 앉혀둔 사람이 나다. 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광주댁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인선은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왜 여기 서 있는지 인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이 노인의 손에 종아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노인이 복 없는 것을 드렸다 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인이 보따리를 들고 며느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가자. 광주댁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관아에 닿아야 한다. 안개 속에서 포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함창 관아에 옥은 마을 뒤편 언덕에 있었습니다. 인선은 나무 창살 안에 갇혔습니다. 집 몇 단이 깔린 흙바닥이었지요. 포졸이 옥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창살 밖에 시어머니가 앉았습니다. 들여보내 주지 않는구나. 광주댁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 있으마. 인선은 창살의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손등에 화상이 욱신거렸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언덕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새아기야. 노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할 이야기가 있다.
인선은 창살 틈으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너는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들어야 한다. 내가 살려면 알아야 하니까. 광주대기 지팡이 끝으로 흙바닥을 짚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 집에 들였다. 인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혼담이 들어왔을 때 나는 내 친정을 알아보았다. 아비가 셈이 밝고 글씨가 반듯한 사람이라 하더구나. 딸에게도 붓을 쥐어 주었다더라. 광주댁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사주를 받았다. 며느리가 얌전해서가 아니었다.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셈을 아는 며느리가 필요했다. 인선의 손이 짚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큰아들이 언제부터 문서에 손을 대는지 나는 진작에 알았다. 그러나 여자가 문중재산에 입을 대면 무어라 하는 줄 아느냐. 노망이라 한다. 광주댁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문중 어른들 앞에 나서려 하자 내 아들이 나를 별땅에 가두었다. 석 달이었다. 나와 보니 세상은 이미 알고 있더구나. 큰마님이 정신이 흐리시다고. 그때 알았다. 이 집에서 내 입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입이 아니라 손이 필요했다. 문서를 알아보는 손, 그리고 그 손이 곳간에 앉아 있어야 했지. 노인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데려왔다. 8년 전 17 먹은 너를. 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소리를 잃었다. 광주댁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때 하늘이 나를 도왔다고 생각했다. 부끄러운 소리다만 그리 생각했다. 말을 못하니 저 아이가 무얼 보아도 새어나가지 않겠구나. 저 아이면 우리 진영이가 방심하겠구나. 인선이 창살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를 때렸다. 8년 동안 내 종아리에 매를 들었다. 광주댁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너를 때리지 않으면 진영이가 너를 때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종아리 몇 대로 끝내지 않는 아이다. 내가 먼저 벌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또 벌할 명분이 없으니까. 인선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종아리 8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8대가 내 목숨값이었다. 오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 미워해라. 광주댁이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나는 너를 살렸다마는 살리려고 너를 썼다. 8년을 썼다. 내 젊음을 다 썼다. 그것은 죄다. 노인이 창살에 이 말을 대었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내 앞에 못 설 것이다. 인선은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움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8년의 세월이 손등의 화상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그런데 그 밑에서 다른 것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8배 전 그 밤 매를 맞고 돌아서던 마당에서 노인이 어둠을 보며 했던 말이요. 입이 없는 자의 말은 손끝에 쌓이는 법이다. 그것은 매를 든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붓을 쥐어주는 사람의 말이었지요. 이 노인은 며느리에게 매를 주면서 동시에 살기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선이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등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붓, 을, 주, 십, 시, 오. 광주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어라? 인선이 다시 썼습니다. 또박또박 한 자식요. 붓, 꽝, 이.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8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래. 광주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야지. 노인이 옥사 문 앞에 사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이오? 노인네. 저 안에 든 아이에게 붓과 종이를 넣어주시오. 옥의 붓을 드리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소? 광주댁이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보따리에 든 것이 그것이었지요. 8년 동안 안채 장롱 밑에 모아둔 노인의 전부였습니다. 된 양이요. 사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등불 하나만 더 넣어주시오. 술 마시고 잠깐 졸았다 치겠소. 사령이 엽전을 챙기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옥사 안에 등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창살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 사또가 함창에 부임했습니다. 서재황 35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관아의 문서를 전부 내오라 하였지요. 지난 3년치 전답대장과 이반 문서를 모두 가져오라. 사또. 그것이 양이 많아 구덕유가 진땀을 흘렸습니다. 본관은 문서를 보는 사람이다.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종이는 믿는다. 그날 오후 옥사의 여인 하나가 소지를 올렸습니다. 옥에 갇힌 채로 올린 소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서재황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옥에 갇힌 계집이 올린 것이옵니다. 포졸이 아뢰었습니다. 한씨 종가 문서를 훔친 죄로 잡혀온 자인데 벙어리옵니다. 벙어리가 소지를 올려? 서재황이 눈살을 찌푸리며 종이를 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었지요. 그러나 사또는 종이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써준 것이겠지. 이에 말도 못하는 계집이 이런 문장을 쓰겠느냐. 밖에서 누가 써서 들여보낸 것이다. 그리 흔한 수작이다. 서재황이 손을 저었습니다. 물리라. 포졸이 종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한 식경도 되지 않아 포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또. 그 계집이 또 올렸사옵니다. 또 이번에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사옵니다. 숫자만 적혀 있사옵니다. 서재황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논 이름과 마지기 수 그리고 해마다의 소추리표처럼 정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1줄이었지요. 사또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장을 가져오라. 포졸이 함창 전답 대장을 내왔습니다. 서재황이 종이와 대장을 나란히 놓고 짚어갔습니다. 동편 다락논 10마지기, 서편 논 8마지기, 11줄이 전부 대장의 숫자와 같았습니다. 이 계집이 관아 대장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럴 리가 있사옵니까? 옥에서 나온 적이 없사옵니다. 그럼 어찌 이 숫자를 아느냐? 서재황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밖에서 누가 써준 것이라면 그 자는 관아 대장을 통째로 외는 자다. 함창에 그런 자가 있느냐? 포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는 저 계집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구아전을 불러라. 구아전은 오늘 몸이 아파 나오지 못했다 하옵니다. 몸이 아프다. 서재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본관이 가지. 그 무렵 구덕유는 제 집 마당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딜 가려는 게요? 한진영이 짐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망이요? 소인이 걱정 마시오. 문서 훔친 년은 옥에 있고 문기는 내 품에 있소. 진영이 소매를 툭툭 쳤습니다. 당신 입만 잘 다물면 돼요. 예, 그런데 말이오. 진영의 손이 구덕유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사람 입이란 게 참 못 믿을 물건이라. 구덕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구덕유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늙은 종 텁석이었지요. 구아전 날이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옥사 뒤로 오시랍니다. 누가? 텁석이 등불을 들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옥에 갇힌 우리 마님이요. 구덕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벙어리가 나를 불러?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말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해? 텁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쇳내도 그리 여쭈었습니다요. 그랬더니 마님이 이러시더군요. 노인이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거기에 글자 2자가먹으로 쓰여 있었지요. 관인. 구덕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옥사 뒤로 갔습니다. 담벼락 창살 틈에서 손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손등이 새까맣게 타 있었지요. 그 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구덕유가 얼결에 받아들었습니다. 등불 아래서 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딱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줄에는 날짜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위조문기에 적힌 그 날짜 3년 전 섣달이었지요. 둘째 줄에는 그 옆에 다른 날짜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한씨 어른이 숨을 거둔 날, 그해 10월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2달 뒤에 땅을 팔았다는 문서, 그리고 그 문서의 관인을 찍은 사람. 셋째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죄,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은 자의 목이 먼저 달아납니다. 구덕유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기를 만든 것은 한진영입니다. 그러나 관인을 찍은 것은 구덕유였습니다. 관인은 나라의 도장입니다. 나라의 도장을 함부로 찍은 죄는 양반 나리의 죄와 견줄 것이 아니었지요. 한진영은 정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구덕유는 끝나지 않습니다. 구덕유가 창살 쪽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세 줄이 이제껏 그가 들은 어떤 말보다 무서웠습니다. 아이고, 구덕유가 종이를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뒤 함창과나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씨 종가의 종들과 문중 어른들, 그리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마당이 가득 찼지요. 대청에 서재왕이 앉았습니다. 한진영은 나오라. 진영이 마당에 섰습니다. 도포 자락을 단정히 여미고 허리를 펴고 섰지요. 삿도 아뢰옵니다. 저 계집이 우리 종가의 문기를 훔쳤습니다. 8년을 벙어리 행세를 하며 우리 집 곳간을 뒤졌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진영이 소매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배접한 문기였습니다. 그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이 집에서 제일 값나가는 물건이었지요. 이것이 우리 종가의 문기요입니다. 저 계집이 이것을 훔치려 하였사옵니다. 서재왕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문기에 적힌 날짜가 3년 전 섣달이군. 그러하옵니다. 한씨 어른이 돌아가신 것이 언제인가.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3년 전 10월이옵니다. 삿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진영의 이마에 땀이 배었습니다. 삿도. 날짜를 잘못 적은 것이옵니다. 아버지 생전에 하신 일을 문서로 늦게 갖춘 것이니 문서를 늦게 갖췄다. 서재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종이도 늦게 뜬 것이겠군. 그때 마당 한쪽에서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선이었습니다. 포박이 풀린 두 손에 붓한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인선이 손을 들어 삿도가 쥔 문서의 귀퉁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제 손끝을 비벼 보였습니다. 만져보라는 뜻이었지요. 서재왕이 문서의 결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등불에 비춰 보았습니다. 이 종이는 삭지 않았다. 삿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3년 묵은 종이가 이렇게 미끄러울 리가 없지. 인선이 흙바닥에 종이를 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 못하는 여인이 붓을 놀렸습니다. 포졸이 그 종이를 삿도에게 올렸습니다. 뒷장을 뜯으라. 배접지 않을 보라. 서재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삿도. 그건 저 계집의 농간이옵니다. 문서를 훼손하려는 수작이. 이 문서가 진짜라면 뒷장을 뜯어도 앞장은 그대로 남는다. 무엇이 두려운가. 진영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뜯어라. 포졸이 물을 묻힌 헝겊을 대었습니다. 배접지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수백 개의 눈이 그 손끝에 붙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고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재왕이 종이를 받아 폈습니다. 동편 다락 논열 맞이기. 한씨 문중 소유. 매매한 바 없음. 삿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은 아비 이름으로 문기를 새로 만들고 진짜 문기는 태우라 하였다. 그런데 태우라 한 것이 여기 붙어 있구나.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요. 진영이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이 붙였소. 저 계집이 나를 모함하려고. 그래. 서재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접은 저 여인이 했다. 그런데 그 문서를 8년을 품에 넣고 다닌 것은 누구인가? 진영의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마당에 스스로 들고 나왔다. 서재왕이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도둑이 제 발로 작물을 관아에 가져온 셈이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이 있다. 서재왕이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인선이 보따리에 넣어온 친정 아비의 옛 문기였지요. 5년 전 상주에서 논 12 맞이기가 넘어간 문서다. 이 글씨를
오늘 이 위조 문기의 글씨와 나란히 놓아보라. 포졸이 두 종이를 마당에 펼쳤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삐침의 각도, 갈고리의 버릇, 점을 찍는 자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글씨는 이름은 바꿔도 버릇은 못 바꾸는 법이지요. 구덕유를 불러라. 여기 있사옵니다. 구덕유가 스스로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다 아뢰겠사옵니다. 이놈, 진영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구덕유가 진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이 소인은 목이 하나뿐입니다. 그러고는 사또를 향해 이 말을 조아렸습니다. 한진영이 벼슬을 사려고 2,500냥이 필요하다 하였사옵니다. 죽은 아비 이름으로 문기를 만들고 소인이 관인을 찍어 입안을 내주었사옵니다. 논 11군데 90세 맞이기이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래옵니다. 구덕유가 이 말을 바닥에 대었습니다. 작은 서방님께서 알아누우셨을 적에 나리께서 약재를 사흘 끊게 하셨사옵니다. 소인이 약방에 가서 약재를 대지 말라 이른 것도 나리의 분부였사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제 아우를 죽여? 5년 전 상주건도 소인이 하였사옵니다. 그때 논을 잃은 사람은 구덕유가 인선 쪽을 보았습니다. 저 여인의 아비이옵니다. 인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글씨는 내 글씨가 아니다. 하고 마당에서 외치던 그 목소리가요. 관아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한진영, 서재황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서를 위조하여 문중의 전답 90세 맞이기를 사취한 죄, 관인을 부정하게 쓰게 한 죄, 그리고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없는 죄를 씌워 사람을 옥에 가둔 무고의 죄. 사또, 무고는 씌운 죄를 그대로 되받는다. 내가 저 여인에게 씌운 것이 문서 절도였으니 그 벌을 내가 받는다. 진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곤장 100대에 처한다. 서재황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조한 문서와 오늘의 공초를 모두 갖추어 가명에 올린다. 본관이 정배를 청할 것이다. 사또가 문중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사취한 전답 90세 맞이기는 모두 문중에 되돌린다. 아우의 약을 끊게 한 죄는 가명에서 따로 물을 것이다. 어머니, 진영이 마당 저편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주시면. 마당 끝에 광주댁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아들을 오래 보았습니다. 진영아, 어머니, 내가 너를 낳았다. 광주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것이 어미가 할 마지막 일이다. 노인이 돌아섰습니다. 구덕유는 관인을 사사로이 쓴 죄로 파직하고 그 죄를 물어 처벌한다. 서재황이 붓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여인, 사또가 인선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인선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인선이라. 서재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을 말없이 샘을 지킨 여인이 이 고을에 있었구나. 사또가 마당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들으라. 이 사건에서 사람의 말은 하나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진실을 밝힌 것은 종이 한 장과 그 종이를 붙인 손이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함창 한시 종가의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인선이 열쇠 꾸러미를 쥐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소매를 거둔 손등에는 아직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문이 열리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8배 동안 새벽마다 어둠 속에서 열던 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낮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엽니다. 마님, 문중 어른들 오셨어요. 종부께 인사드리러 오셨대요. 부들이 뛰어왔습니다. 곳간 안에는 되찾은 문기들이 괴짝에 정연히 들어 있었습니다. 90세 맞이기 11군데의 논, 그 옆에 친정 아비의 문서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늙은 텁석이 곳간 앞을 쓸다가 빗자루를 세우고 웃었습니다. 쇳내가 뭘 했습니까? 마님 손은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안채 툇마루에 광주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정배지로 보내고
돌아온 뒤로 부쩍 늙어 콩 고르는 일도 손을 놓았지요. 인선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새학이냐? 인선이 종이를 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썼습니다. 광주대기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8대씩 8년이면 몇 대인지 세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수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글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첫 해에 죽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곳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아무것도 지키지 마십시오. 광주대기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을 참았던 눈물이었지요. 새아기야. 인선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지. 노인이 며느리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은 그 손등을요. 입이 없는 자의 말은 손끝에 쌓이는 법이다. 인선의 손이 시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쌓이더구나. 노인이 웃었습니다. 8년이 쌓여서 한 장이 되었어. 세상 사람들은 말 못하는 일을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빼앗고 마음껏 매를 들지요. 그러나 참으로 무서운 것은 떠드는 입이 아니라 조용히 새는 손입니다. 입은 그날로 흩어지지만 손이 적은 것은 종이에 남습니다. 종이는 8년을 기다릴 줄 압니다. 빼앗긴 목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옮겨가 쌓였을 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